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강옥주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오프라인 건강 강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환우분들 이제 외래나 아니면 병동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최신 치료 지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서 최근에 저희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약제들이 또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는 자궁의 모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난소라고 하는 난자가 만들어지고 발육되고 배출되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난자가 운반되는 난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자가 운반이 돼서 들어가는 자궁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란이 착상되고 임신을 하고 아기가 자라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자궁이 체부와 경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아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배설을 하게 되는 질, 이렇게 여성 생식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궁경부암은 이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자궁경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최근에 이제 인시던스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발생률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스크리닝을 열심히 하게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발생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원인균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 자궁 세포들을 이제 감염을 시켜서 이게 1기, 2기, 3기의 이제 상핀의 종양을 지나서 치명성 암까지 가는 오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환자들은 HPV만 감염돼 있는 분들도 있고, 이 HPV가 감염돼서 상핀의 종양 1단계, 저희가 저등급 변화라고 보이는 이 단계에 멈춰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2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2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원추절제술이라든지 어떤 치료적인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2기, 3기의 상핀의 종양은 일부에서 자궁의 치명성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HPV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 자궁경부암까지 진행되는 데는 빠르면 1년, 길면 20년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경부암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주변 조직을 파고들면서 진행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부에 종양이 생기고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궁이 매달려 있는 자궁방 조직으로 침범을 하게 되고, 여기를 지나서 림프절로 침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격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진단이 될 당시에 환자들이 어떤 기수로 진단이 되느냐는 사실 국내 데이터와 미국의 데이터가 약간 다른데, 경부에만 국한된 국한병기로 발견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한 절반 이상이 되고, 국소진행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려 있는 자궁방 조직이나 아니면 골반에 있는 림프절 같은 데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한 30%가량, 그리고 원격전이라고 해서 이제 골반을 넘어 멀리 이제 다른 림프절이나 복강 안에 전이가 되는 경우를 원격전이 병기라고 하고, 이게 한 10% 미만의 환자들이 이 단계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언제 발견이 되느냐에 따라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치료가 다른 암종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자궁에 국한된 국한병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소 진행이 된 병기 같은 경우는 항암방사선 동시호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제 멀리 이제 지나가 있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께서도 자궁경부암이 진단이 됐을 때 본인의 기수에 따라서 아마 수술을 먼저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궁경부암의 수술적 치료는 사실 원발 병변이 있는 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을 제거하는 것인데,
기수가 아주 낮은 아주 작은 병변일 경우에는 이제 자궁 경부를 얇게 도려내는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정도의 병변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기 때문에 자궁을 포함한 자궁이 매달려 있는 주변 조직을 넓게 도려내는 광범위 자궁 적출술이라는 수술을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의 수술적 치료에서 최신 지견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러한 복잡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말하는 게 굉장히 초기에 2cm 미만의 암종이면서 어디로 간 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침윤된 깊이도 덜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넓게 덜어내는 이제 자궁 광범위 적출술이 아닌 그냥 저희가 이제 근종이나 선근증일 때 시행을 하게 되는 단순 자궁 적출술만으로도 환자분들의 예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환자분이 아주 초기 경부암이신 것 같을 때 이제 넓게 도려내면 사실 넓게 도려내는 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암 수술적 치료의 또 하나의 최신 지견은 앞서 이제 김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암 수술은 림프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 림프 부종도 좀 많이 생기고 다리도 많이 붓고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던 초기 이제 경부암 내막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감시림프절 절제라는 설명을 듣고 감시림프절 절제만 시행했던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감시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원발 병변이 있는 암종에서 이제 림프액을 따라서 가는 첫 번째 이제 감시 림프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림프절을 검사를 해서 그 림프절을 떼어내서 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이후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온 거고 부인암 수술이나 유방암 수술에서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경부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이 경부에 3시 9시 방향에다가 저희가 이제 물감을 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감을 쏴서 실제로 이 수술에서 이렇게 림프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림프절에서 이제 나쁜 세포가 없다라는 걸 수술장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후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해서 림프절 절제를 최대한 많이 줄여서 이제 림프절 절제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많이 줄여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림프절 절제를 할 때 감시 림프절 절제만을 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재발을 많게 하거나 생존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국소 진행형 자궁 경부암의 치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소 진행된 그러니까 자궁 경부를 넘어간 병변에 대해서는 사실은 1차적인 치료가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라고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똑같을 텐데 방사선 치료가 주가 되는 것이고 항암 치료는 그 방사선 치료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주 적은 용량의 항암제가 투약이 될 거다라고 아마 항암에서 매래에서 설명을 들으실 거고요. 이 치료에 어쨌든 반응을 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조금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조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동시에 이제 항암 방사선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많이 하시는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써보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들 중에서 이제 전에 소량의 항암을 해보는 방법과 그리고 항암 방사선을 하면서 면역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예후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지금 국내에 도입돼서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인 치료들입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아마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하면서 키트루다를 함께 투약받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에 발견됐을 때 너무 원격 전이가 많이 돼 있으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치료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이제 항암 치료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1차 치료를 해서 잘 지내시다가 재발을 한 경우에도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실 텐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입원을 해서 보시면 내가 지금 맞으려고 설명을 드렸던 항암제와 내 옆에 환자가 맞고 있는 항암제가 다를 수 있는 경우들이 최근에는 너무 많아서 환자분들이 사실 저희한테도
왜 이제 약제가 달라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사실 연구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면서 가이드라인이 매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현재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약제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경부암 치료 또는 부인암 치료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이제 약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제가 포함된 면역항암제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원래는 우리 몸에 이제 나쁜 놈으로 인식을 해서 이 친구를 제거하려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제거가 돼야 되는 건데 암세포가 덩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면역 시스템을 속여서 나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일련의 반응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면역계를 억제시키는 그 과정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면역계가 일을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이제 그 작용을 되돌려주는 항암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경부암에서 효과가 있었던 항암제는 펜브롤리주맙,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제와 세미플리맙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세미플리맙은 지금 현재 국내에는 도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약제가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가지고 환자분들한테 투여를 하게 되는 약제가 됩니다. 항체는 어떤 항원,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붙는 어떤 그 물질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암세포에 작용할 수 있는 약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로이목마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병사들을 가득 채워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배달을 하는 트로이목마처럼 이제 접합제에 붙여서 배달을 하면 이제 암세포 내로 우리가 고농도의 항암제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약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이 두 가지 약제는 사실 부인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부암에서는 티소투맙 베도틴이라고 하는 약제와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약제가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는 이 펜브롤리주맙하고 일부 환자들이 지금 트라스투즈맙 데룩스테칸이라고 하는 이제 약제를 아마 투약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약제들이 또 나왔으면 연구자들은 어떤 걸 하냐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썼던 약이랑 다시 붙여봤을 때는 또 효과가 어떻고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어떤가 하는 연구들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 면역 항암제랑 이제 이전에 쓰던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써봤더니 또 효과가 좋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발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사제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이나 시스플라틴 또는 베바시주맙과 그 펜브롤리주맙을 함께 투약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약제와 새로운 약제를 종합을 해봐서 그게 또 효과가 더 좋다면 그런 약제를 더 도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새로운 약제들을 또 개발을 해봤더니 얘네 두 개를 합쳐봤을 때도 효과가 더 좋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고 사실 펜브롤리주맙하고 티소투맙 베도틴이라고 하는 이 면역 항암제와 항체약물 접합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일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금 초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이제 김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포함되는 임상 연구가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아마 제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2021년도 버전이고 이게 2025년도 버전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이유가 잘 설계된 그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어떤 것들이 약제가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맞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거를 바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이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